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서울 기온이 첫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 가을 들어 첫 한파 경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나열 캐스터. 네, 서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기에도 많이 추워 보이는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얼마나 내려갔나요? 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어제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시민들도 목도리와 패딩으로 겨울 무장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 전북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 제천 영하 4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7도, 춘천과 대전 8도,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0도로 시작하며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 주 중반에서에 대한 기온은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앞에서 TV조선 이나일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공격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300km 이상 날아가 한 번에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병력을 러시아에 더 보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인데 에이테크스는 접전지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제안했습니다. Такі речі не анонсують. Ракети самі за себе скажуть. Обов'язково. Слава Україні!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중대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점령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은 전쟁 개입을 경고하는 성격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인데 야권 일각에서는 법치주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7시 국회 본관 계단에 모여 김건희 특검법 관철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초강경 대여 투쟁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 강도도 높일 전망입니다.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여러 기자님들이나 또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갈. 민주당은 오늘 선포식 이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대여 공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표도 1심 선고 다음 날 광화문에서 열린 특검 촉구 집회에 직접 참석해 여론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민주당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당내 비명계 인사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관련 입장을 냈는데 재판부가 허위사실 혐의로 과도한 처벌을 내렸다고 1심 선고를 비판하면서도 법치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국회 예결특위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없애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한다는 입장인데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면서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내년도 예산 677조 원에 대한 소위 심사에 들어갑니다.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은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경비 복원을 주장하는 반면 흉포화되고 진흥화되는 그런 범죄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수사를 위한 그런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9일 장외 집회에서 시위대를 해산한 경찰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정부 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편성을 주장해 여당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되고 있는 보복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경제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기재위에선 정부 비상금, 예비비를 정부 안의 절반인 2조 4천억으로 감액 의결했는데 정부는 그대로 강행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내일 운영위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 대폭 삭감도 벼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에는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이후로 민주당은 강경투쟁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와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펄펄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외쳤고요. 민주당 강경투쟁 노선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외부적으로 누군가 나를 정치적으로 죽이려는 시도가 있다. 그 시도의 일환이 이제 1심 판결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국민은 저희가 약속한 사법제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적인 제재가 아니고 우리가 합의한 사법 체계를 만들어서 그 사법 체계에서 하는 그 판결 결정에 따르기로 저희가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제 상소뿐이 없는 거예요. 항소, 상고. 그것이 국민적 약속인데 그 국민적 약속을 야당의 대표께서 어기겠다는 꼴이라서 저는 유감이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사법적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는 말씀 한마디. 다만 여기에 내가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라는 정도로 드라이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판결 전에 이제 중도 인사들도 만났고 금투세 폐지에도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클릭하는 모습도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결 이후로 다시 강경투쟁 노선으로 변화하는 다시 모습이에요.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지금 장애투쟁과 연결짓는 것은 네. 조금 언론과 이 여당의 시각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회 나가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어떤 지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라서 지금 사법부 판단은 좀 과도하고 정치적인 사법살인에 가깝지 않냐.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기 가서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뭐 이러이러 하겠습니까? 나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재판이 끝나고서 얘기했듯이 말씀한 대로 저기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고 예. 아직은 1심이라는 재판 결과는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무죄 추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인 지표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자꾸 이게 사법 부정이다. 대한민국을 사법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부정할 수도 있는 사람도 없고요. 예. 대통령도 그 사법의 판결에 따라서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사법이 부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활로를 찾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시려면 아직 2번의 재판이 남아있다 말씀 주시면서 예. 그다음에 민심의 법정 또 역사의 법정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3심 끝난 뒤에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 또 호소하겠다. 이런 말은 이제 재판에 불복하겠다는 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은 사실 국민을 좀 나눈다 둘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3심까지 확정이 되는데 네. 민심의 법정이든 역사의 법정이든 그 결과가 변하나요?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국민의 갈등을 초래하는 건 뭐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한동훈 대표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인데 1심에서 정치적으로 거의 피선거에 박탈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즐기듯이 뭐 법정 구속이다, 뭐 유죄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닌가.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얘기를 한 만큼 2심이 예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전에요. 일주일 뒤입니다.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사건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보다 중형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들려요. 사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3년을 구형한 것은 양형 기준의 최고 수위의 형량이에요. 예. 3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렇게 구형한 이유는 이제 양형 인자를 본인들도 분석을 해봤겠죠. 이재명 대표에게 좀 시간은 지났지만 무고죄라는 사실상 동종 전과로 평가되는 그런 전력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진성 씨가 사실상은 이게 본인하고 역학관계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우월적 지위에 있던 경기도지사였잖아요. 예. 그런 이제 신분관계, 그다음에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검찰은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가중적 요소 3개를 다 충족한다. 그렇게 3년을 구형한 것인데 김진성 씨에게 10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이 아마 나지 않을까. 막 가볍게 뭐 법정 구속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형량 자체는 1년 이상 나올 것을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번 선거법 1심 선고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선거법 재판보다 위증교사 재판 방어 논리에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십니까? 뭐 공선법의 재판 결과를 보면 굉장히 예. 이례적으로 나왔죠. 좀 뭐 당혹스러울 정도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겁니다. 재판 결과는 재판장이 내리기 전까지는 이래라 저래라 해서 계속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뜯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는 뭔가 그래도 엄중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모두 예측을 하는데 재판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공소법은 비슷한 건데 지금 보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예. 여당 대표가 그래도 파트너인 야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냥 무슨 탬버린 치고 잔치집 하듯이 법정 구속될 거예요. 유죄예요. 형량이 더 무거울 겁니다. 대통령 절대 못해요. 이렇게 할 일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한동훈 대표께서 이쯤 했으면 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당내에서의 어떤 뭐 지지층의 결집이나 용산을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 좋겠으나 지도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옆집에 있는 야당 대표의 어떤 좀 처지가 좋지 않은데 굳이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를 참 모르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 그 말을 계속 하냐면 제 생각에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단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무죄 주장을 계속했잖아요. 탄원까지 받아가면서. 예를 들어 선처 주장이나 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런 이제 평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무죄 주장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양형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무죄 주장 그렇게 단체적으로 하시면서 야당 다른 시각에서 여러 가지 양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저런 얘기들은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무죄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을 재판부 압박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재판부 압박에 의한 압력을 상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뭐 한동훈 대표의 이번 이준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면서 비명계 3김의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장외 집회에 참가를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다음 달에 비명계 모임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총리가 초일회와 다음 달에 모임을 갖는다고. 네네. 뭐 김부겸 총리에 대한 초청은 초일에서 결정을 갔고요. 예. 뭐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부터 일정은 돼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선고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진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뭐 보는 언론이나 옆에 있는 어떤 뭐 많은 정치 호사가들은 이거 이제 비명계와 나머지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훈수 두는 사람들의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호들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명계나 상김이나 이런 잠재적인 당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와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이 주자들의 움직임은 충분히 있었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있으나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를 끄집어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뭐 뭔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드리면 예. 집안이 살아야 도전도 있고 기회가 있지 집안이 망하면 그 폐허 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당을 일단은 하나의 어떤 목소리로 구심점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파장에 대한 분석해 주셨고요. 여야 대치 전국이 한층 가팔라졌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예산 삭감 예고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상임위별로 지금 이제 심사를 다 거의 다 마쳤잖아요. 그런데 그 특히 검찰의 이제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가 다른 거예요. 예, 그 업무 특경비라고 경비의 있죠. 예. 일종인데 500억 원 정도 되는 거고. 네. 특활비는 한 80억 정도 되는데 특활비에 대한 삭감 논의는 여태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으로도 많이 귀에 익었을 겁니다. 근데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거죠. 근데 특정 업무 경비는 그냥 업무 경비 일종으로 수사비입니다. 일종의 뭐 정보 수사비, 그다음에 첨단 수사비, 마약 수사비 등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어요. 거기다가 다른 부처에도 특정 업무 경비가 있는데 그 부처의 것은 남겨두고 법무부 거, 즉 검찰 거만 그 삭감했다는 것은 약간 보복가 아니냐. 그다음에 현재 받고 있는 수사에 대한 무력화 또는 공소 유지에 대한 좀 저하 이런 것들을 노린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 전액 삭감은 그 시각을 조금 더 뒷받침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산안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권력기관에 대한 삭감 부분, 특활비는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이거 특활비 깜깜이 예산 아니야? 우리의 세금이 증빙한 서류도 없이 그냥 막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이런 논란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그 검찰 그룹에서 썼던 특활비에 대한 증빙을 내라고 그러는데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썼으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입증할 수 없다는 식으로 예. 아예 그런 배짱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증빙하지 못한 예산은 앞으로 쓰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서 하는 것이고 업무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름대로 권력기관에 대한 좀 길들이기 성격도 있지 않냐라는 비판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참고로 그 법무부에서 일부 냈어요. 최근에 예.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안 내다가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개인정보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부를 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일부를 제출했죠.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그 법원에서 업무경비 공개하는 범위 내의 것만 제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여야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 오늘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이 2021년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폭로를 내놓기도 했는데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 이준석
이준석 의원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소견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십니다. 그걸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왜 지금 이런 상황인지가 약간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만난 거는 이준석 전 대표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그냥 뭐 잠을 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 그 당시에 직업이나 활동 내역 등과 이준석 대표가 도와달라는 그 의미를 이제 결부시키면 답은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뭘 도와달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대표 선거라는 것은 당원과 국민, 그러니까 당원들의 전수 투표,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도와달랬는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둘의 만남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명시의 요청으로 만난 거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폭로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폭로가 아니라 이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준석 의원 자체가 당시에는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당대표라는 자리는 많은 정보들이 당내에 당내의 그 긴밀한 그 정보들을 알고 있는 위치가 될 것이고요. 근데 사실상 전체의 명태균 씨의 그림을 보면 지금 명태균 씨의 수사 자체가 이준석과 명태균의 이름을 이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의 대상은 함성관계 이준석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 이거를 비껴가려는 여러 가지의 김소연 변호사의 방향타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에 대응해서 이준석 의원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공개하겠다라는 게 맛배기로 지금 포항시장 선거와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공천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야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천 과정에서 분명 윤석열 대통령 이 명태균 씨의 관계 속에서 대통령실은 공천은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당시 했다. 그거는 공적으로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적인 공천 압박을 했다거나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저는 이준석 의원 자체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넘어서 여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통령의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 문제는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본인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이 부탁한 대로 한 건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바꾼 건지에 대한 의사 표현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는 어쨌든 검찰 수사의 범위를 좀 바꾸려는 입장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태균 씨가 어떤 돈을 받고 누군가의 공천 부탁을 해서 그 라인 선상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김영선 의원하고 그다음 지방선거 출마 의향자 2명이란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그 위에 벗어나는 멘트를 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적 시각을 돌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아무 문제 없는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서영주 대변인님께는 이 소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오는 28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요.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관측인데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이탈표가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선고로 좀 적어졌다 가능성이. 그러면 여당은 민심으로부터 이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일이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구분돼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피선거에 박탈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면접을 줍니까?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여당이라면 국민들이 더 이상 여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여당의 리스크도 함께 털고 가자라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라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질문이 여권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심 판결 이후에 여당 내부가 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단일 대우로 가장 굳어지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친윤계와 친한계가 또다시 어떤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인지 안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그 여당 내 의원들의 의견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는 줄였지만 사실은 특검법 내용 추천 과정이 제3자 특검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추천 방법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공천 과정이 들어있단 말이죠. 공천 과정이라는 것은 국회 내의 일들인데 아니 국회 내의 일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단합된 모습으로 부결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 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나섭니다. 다음 달 초에는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승현 기자, 현재 출근길에도 열차 일부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가 지연되곤 있지만 아직까진 큰 혼잡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철도노조 태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길에 나선 모습입니다. 철도노조는 21일 목요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과 25일 지구별 총회를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열차와 고속열차,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노조 준법 투쟁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인력 부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566명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 요구사항은 4조 2교대 전원과 부족한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준법 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하고 어제부터 비상소속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열차 지연 시 안내 직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의 태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이나 변경에 따른 위약금은 모두 면제되고 운행 중지된 승차권은 자동 반환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6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시간대가 아침 3시 새벽대죠. 예. 6층 건물이었고 또 5, 6층에는 숙박업소가 있었습니다. 투숙객이 50명이 넘었고요. 잠든 사이에 발생한 화재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연기가 이제 건물 6층까지 순식간에 퍼지면서 투숙객들 두려움에 떨야만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깨워가지고 여기가 너무 심하다고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아예 여기 방부터 해서 연기가 너무 심해서 밖에 아예 안 보여갔는데 그래서 프레시드 씌워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앞에 소방관이 계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씌워주려고 했는데 제가 밖에 안 들어가니까 정신 잃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들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내려온 거여가지고. 네, 다행히 이제 건물 안 수십 명의 시민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베테랑 소방관의 그 빠른 판단력이 좀 도움이 됐다고요? 예, 소방서 구조팀장이었는데요. 경력 31년 차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딱 상황에 도착했을 때 보면 상황 판단과 초기 대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고층 건물에서는 계단을 타고 연기와 열기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피할 시간도 없이 질식해서 사상에 이르는 결과가 큽니다. 근데 이 사건 경우에 이 소방서 구조팀장이 빠르게 2층으로 올라가서 유리를 깨보니까 이제 깨지니까 곧바로 모든 유리를 깨서 열기와 연기의 확산을 차단했고 그래서 거기 계신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고요. 바로 진입한 후에 투숙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에서는 에어매트도 시민들 구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지난 8월 달에 한번 부천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그때 안타깝게도 두 분이 에어매트로 낙하를 했는데 과정에서 이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역시 5층에서 에어매트로 낙하했는데 약간의 이 다치시긴 했는데 안전하게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8월달 사고 이후에 아마 이 대응 훈련을 이 소방 측에서 많이 했다는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이번에 안전한 두 명의 구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불이 시작된 게 건물 1층 식당이었다고 하는데 화재 원인 밝혀진 게 있나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적이 없었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과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경찰 예. 당국도 조사에 의하면 전기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 원이라고 잠정 집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관적으로 보이는 예. 건 레커를 통해서 건물 곳곳을 훼손한 부분에 피해가 있고요. 취업 박람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의 시위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예. 그게 3억 3천 정도라고 밝히고 있고 또 주말에 이 입시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학교에서 치를 수 없어서 외부 장소를 대여하면서 또 발생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학교 측에서는 최소 24억에서 54억까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실제 이제 그 정도 피해가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은데 대학 본부 측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5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진짜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학생들이 정말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불법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본부 측이 실제 이 금액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 지켜봐야 되는데 대학 본부는 아직까지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틀 전에는 20대 남성 2명이 이 동덕여대 건물에 몰래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분들이 밝힌 입장은 그냥 궁금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갔다고 했는데 했던 행동들을 보면 좀 그렇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했던 발언의 내용들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보수 단체에서 이 시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남성 단체가 이제 동덕여대 앞에서 4주 동안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덕여대 사태가 단순히 학교 안의 사태가 아니라 젠더 갈등으로 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이게 대학에서 향후 대학의 방향을 결정된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내부의 문제입니다. 네. 대학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신남성연대라는 단체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기 시작했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젠더 갈등을 넘어서 혐오 정서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 단체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동덕여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룹 동방신기 출신인 가수 김준수 씨가 여성 BJ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8억 원이 넘는 금품을 뺏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년간 협박을 당해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실제 공가를 통해서 갈취된 금액이 8억 4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갈취를 당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를 나누는 걸 녹음해서 이걸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했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길었고 또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협박이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성 BJ가 마약 관련 사건에도 연루된 걸로 알려지면서 이제 김준수 씨 측이 또 해명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이제 장기간의 협박과 이 금품 갈취를 참지 못하고 이제 공갈죄로 이제 사법 절차를 들어갔는데 이 건과 별개로 그 BJ가 마약 사건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간에 걸친 협박의 내용이 혹시 그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는 않았고 김준수 씨 본인도 전혀 무관하다. 제 2차 피해를 좀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예. 여성 BJ가 협박에 사용한 녹음 파일에 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게 의문인 상황 같아요. 김준수 씨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사적인 대화였다는 네네네. 거고요. 어떤 범죄 혐의와 연관이 됐다거나 본인의 어떤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장기간에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 다른 일과 연관된 게 아니냐 이제 의심을 낳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호기심 내지 의혹 제기 또 김준수 씨에 대한 어떤 뭐 비난 여론 이런 부분을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조속히 수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와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일정인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군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페루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7개국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일 협력체계가 새 국면을 맞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일 정상은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삼국 협력체계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엔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더욱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最近の北朝鮮の動きも含めまして、私どもという厳しい安全保障環境を踏まえまして。 시진핑 주석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는 데 써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시 주석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가 위협받는 걸 좌시하지 않을 거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Our two countries cannot let any of this competition veer into conflict. 아시아 태평양 21개 나라가 모인 에이펙의 의사봉은 페루에서 내년 개최국인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페루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한 에이펙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로 이동해 G20 정상외교를 이어갑니다. 페루 리마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짚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최근 문체부가 체육계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한 조사 결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와 더불어서 문체부의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들까지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 콘텐츠 한류의 위상 굉장히 높아지면서 문체부에서는 좀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만큼 또 사안들도 사태들도 논란들도 계속해서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기흥 체육회장 관련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문체부에서 일단은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는데 네네. 이기흥 체육회장이 법적인 직무 정지에 반발하면서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선거 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문체부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한체육회는 요 근래에 우리 정부 공직기관에서 그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회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한 사람이 사유화하면서 사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만 봐도 너무나 네. 인사 문제라든지 후원금 사적인 이용이라든지 또는 후원금을 받고 매관 매직을 했다든지 아마 지금부터 이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될 텐데 네. 고구마 줄기처럼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선거 개입이다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어떻게든지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부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중징계를 문체부에서 요구를 했고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선임 절차 규정대로 다시 밟아라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앞서서 배드민턴 협회는 사실 배드민턴 협회 회장한테는 해임을 권고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는 중징계를 권고하다 보니까 좀 축구협회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네. 중징계 의미에는 해임부터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축구협회는 예.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특히 인간 체육 자체가 규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시합하다 심판이 휘슬을 불고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 경기가 중단되고 고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심판이 얘기를 하는데도 고치지 않고 계속 시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다 이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다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치지 않으면 경기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거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체육회든 축구협회든 배드민턴협회든 뭐 하여간 정리가 잘 안 되면 저희는 법적인 문제는 법대로, 행정적인 건 행정대로, 또 예산 문제는 예산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강력하게 더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법과 원칙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조치하시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 넘어갔고요. 이제 성과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이제 K 콘텐츠 열풍 불면서 K 콘텐츠 수출 확대.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힘쓰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 문화의 위상이 이제 뭐 거의 저는 세계 중심에 함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싶은데 특히 컨텐츠 관련은 지금 저희가 132억 불 정도 수출했거든요.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8조가 넘는 액수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교를 하다 보면 예. 2차 전지나 또는 전기차 수출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세계 그 컨텐츠 진흥센터 같은 부분도 많이 늘리고 또 올해는 그 컨텐츠 관련 예산이 1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류진흥기본법이라고 올 9월에 이제 국회에서 또 법이 제정돼서 안정되게 우리의 컨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여건은 다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영화, 드라마, 뭐 웹툰, 애니메이션, 웹소설 뭐 수없이 많은데 여기에 더 합쳐서 우리가 K-뷰티 또는 우리 음식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더 확대를 시켜서 아마 내년부터는 훨씬 더 저희들이 특히 이 문체부 내에 해외 홍보원이란 조직이 산하기관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본부 조직으로 개편해서 국제문화홍보실 그래서 아마 이 국제 교류, 수출 뭐 이런 부분에 내년은 굉장히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류가 이렇게 인기 있고 세계 중심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뭐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노력도 하고 지원책도 이제 마련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 마련하고 계세요? 지금 관광은 이제 지금 현재 1,400만 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그 목표는 넘어갔는데 제가 올 초에 올해 2천만 명 하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2천만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중일 영내 관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3국이 협의를 해서 27년도까지 영내 관광 3천만 명을 달성을 하자. 그러니까 각 나라가 3천만 명의 한중일의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게 하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자고 들면 이제 출입국 비자 문제 뭐 이런 것도 훨씬 간편해져야 하고 또는 이제 교통 문제, 숙박 문제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불법 공유 숙박으로 요즘 한참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공유 숙박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지고 그 피해를 이렇게 받느니 차라리 제도권 안으로 인정을 해서 공유 숙박도
노출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제 이런 안을 저희들은 내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해외 관광객 추세가 예전엔 중국, 일본이 주로 오셨다면 지금은 구미주라든지 중동, 네. 아시아 뭐 다 여러 나라로 이제 다양해졌어요. 예. 그다음에 젊어졌습니다. 또 이들의 특징은 체험 위주로 관광을 오고 있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깃발 부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개별 여행이 많아졌고 해서 그런 취향에 맞춰서 우리가 그분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 커지면서 문체부에서도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힘써야겠다 이런 계획들 갖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계획들이 마련돼 있고 또 어떤 성과를 그동안 이뤄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역이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시는 숫자가 거의 뭐 2천만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여행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 여행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가서 지금은 지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근데 아직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통 문제, 숙박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거 해결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해서 한반도를 미음자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4,000km가 넘습니다. 네. 또 자전거로도 다닐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이 기차에 자전거를 다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내년부터는 이제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특성을 잘 살려 있는 볼거리도 있고 살거리도 있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우리 국내 여행의 발판을 내년에는 분명하게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이걸 정말 잘 그렇습니다.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유인천 문체부 장관과 함께 관련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장거리 운전하실 때 화장실 가거나 간단한 간식거리 사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시죠? 그런데 요즘에 다양한 놀이시설과 이벤트를 통해 관광지처럼 변신한 휴게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휴게소의 변신, 고희동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글을 쓰자 남한강의 풍경이 360도로 펼쳐집니다. 전국 최초로 UAM 실물 모형을 전시한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한강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 이렇게 UAM이 들어와서 관광 명소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이색적인 경험이었고요. 생동감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로봇 셰프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토핑까지 얹은 아이스크림을 내주고 제가 주문을 하자 이렇게 바삭한 치킨도 뚝딱 만들어집니다. 기계가 튀긴 거예요? 똑같이 맛있어요. 맛있어? 라면을 주문하면 기계에서 면과 함께 육수와 건더기가 나오고 팔팔 끓으면 로봇팔이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특수 장비처럼 느껴지던 드론도 휴게소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거리가 됩니다. 드론을 이용한 드론 축구도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드론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4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VR 게임존에 이르기까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아닌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프랑스 파리의 한 백화점에 대형 트리가 설치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걸 보니 이제 정말 겨울인가 봅니다. 벌써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불빛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불빛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파리의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 트리는 그 화려함에 매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북서부 비고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조명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막한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구슬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영국 런던의 큐가든에는 차분한 느낌의 크리스마스 조명 터널이 설치됐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부쩍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거리에 점점 크리스마스 장식이 보이기 시작하던데요. 네, 한국도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는 연일 인파가 몰리고 있고요.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는 황금빛 대형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화려한 미디어 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거리의 불빛처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 제천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7도,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0도로 시작하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주 중반에 추위가 잠시 누그러들었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